안녕하세요. 2025년 6월 6일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오늘 그걸 바탕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지점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치, 경제, 외교, 뭐랄까 좀 흥미로운 변화들이 많아 보여요. 네, 그렇죠. 여러 사안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 그래도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분명한 흐름 같은 게 보이긴 합니다. 네네. 특히 그 변화의 방향, 또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경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신이 주신 그 한국은행 3월 보고서요. 이걸 보면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2.75%까지 꽤 내렸어요. 네, 맞아요. 세 차례나 인하했죠. 세 차례나. 근데 밀가는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성장세는 좀 둔화된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인데, 소비가 잘 안 살고 수출 증가세도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5%까지 낮아졌죠. 아, 1.5%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이런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는 조치인데 다만 이제 뭐랄까 원달러 환율 오르는 거나 가계부채 다시 늘어날 가능성 이런 건 계속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환율, 부채. 네.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기조가 딱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보내주신 그 한국경제신문 기사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새 정부 정책실 인선을 보니까 재정을 좀 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금리는 내리는데 재정은 푼다. 이게 약간 방향이 좀 다른 신호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통화정책이란 재정정책 사이에 뭔가 좀 긴장감이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강신의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게 단순히 경기 부양만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성장 모델을 찾으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해요. 다른 성적 모델이요? 네, 물가 안정 목표는 달성했는데 성장이 낮으니까 좀 위험 부담? 아까 말씀하신 환율이나 가계부채 같은 거요. 그런 걸 좀 감수하더라도 일단 성장의 무게를 두려는 시그널. 뭐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경제가 이렇게 좀 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요. 당신이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 특히 그 매블쇼 스크립트를 보면 정치권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던데요. 훨씬 격렬해요. 아, 네, 그렇죠.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없어지면서 국회에서 막 법안들이 통과되잖아요. 특히 그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내란 외환 의혹 특검법 이 두 개 통과된 건 진짜 좀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맞습니다. 그 두 특검법 통과는 당신 자료 분석처럼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 걸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게 단순히 그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이걸 넘어서요. 수사 외압이라든지 은폐 의혹, 뭐 관련자 로비 의혹 이런 것까지 한 8가지 사항을 다 포괄하거든요. 8가지나요? 와. 네. 그러니까 사건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까지 파고들겠다 이런 의지라서 이전 특검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내란 외환 의혹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것도 과거 정부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예고나 마찬가지죠.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아, 네네. 저도 봤습니다. 그게 뭐죠? 그 겉으로 보이는 지도부 말고 실제로는 기득권 지키기에 집중하면서 당을 움직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분석이던데 네, 맞아요. 그런 분석이죠. 당신 자료에 따르면 이 그룹이 개혁에 저항한다고요. 이게 실제 정책 결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표현 자체는 정치권 내부의 그 복잡한 역학을 참 잘 보여주는 이해 같아요. 그렇죠. 당신 자료 분석처럼 만약에 진짜 그런 그룹이 있고 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글쎄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요. 뭐 개혁적인 법안 추진하는데 좀 제동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바꿔라 하는 요구랑 내부에서 이대로 있자 하는 동력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진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죠. 네. 이렇게 국내 정치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외부 환경 변화도 진짜 심상치 않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요. 북러 관계 심화 문제를 다뤘는데 이거 정말 예사롭지 않네요. 네, 그 보고서는 정말 중요한 걸 짚었어요. 아주 시의적절하게.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네, 2025년 들어서 군사 협력,
경제 협력, 이게 아주 뭐랄까 노골화되고 있다는 분석이죠. 노골적이요? 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맞물려서 북한이 무기를 지원해주고 추정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죠? 수십억 달러. 와. 네, 심지어는 뭐 자폭 드론이나 무인기 같은 거 이걸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돼요. 공동 개발까지요? 그렇죠. 당신 자료에도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북한 특수부대 우크라이나 참전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 주는 거 상한선 연 100만 배럴 벌써 넘겼다는 보고 같은 거요. 아, 맞아요. 그런 내용 있었죠. 그리고 2027년 완공 목표로 북한이랑 러시아 국경에 자동차 다리 놓는 계획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협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정말 그러네요. 무기 거래부터 시작해서 사람 보내고 다리까지 짓고 거의 전방위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신 자료에서도 군사 경제적 축 형성 가능성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거예요. 축 형성. 네, 북한은 제재를 피할 돌파구를 찾고 러시아는 전쟁 계속할 지원군이랑 동맹을 강화하고 서로 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봐야죠. 아, 이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에 아주 심각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당신 자료들을 통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한국 경제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성장과 안정, 이 사이에서 좀 어려운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은 특검 정국 속에서 과거사 문제랑 내부 권력 재편, 이런 경랑을 헤쳐나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위로 북러 밀착이라는 아주 큰 지정학적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특히 국내 정치 현안 해결하는 데 에너지가 막 집중되는 동안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외부 환경, 특히 북러 관계 심화라는 이 중대한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거냐. 이 과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내부 정비도 중요하고 외부 위협 관리도 중요하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 그렇죠. 그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당신의 자료들 덕분에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정말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우리가 국내 문제 해결에 골몰하는 동안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외부 변화의 흐름은 없을까요? 다음 이야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